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27일 발생한 이란의 핵과학자 모셴 파크리자데의 암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후로는 모두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급 장성이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일로부터 최신 군함을 수입해 해군의 군력을 보강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핵과학자 암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의 핵사찰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정부가 정부 해산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2년 내에 또다시 네 번째 선거를 치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27일 발생한 이란의 핵과학자 모셴 파크리자데의 암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사건의 배후로는 모두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급 장성이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핵과학자 모셴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11월 27일 당시 파크리자데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닛산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지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크리자데가 탄 승용차의 앞뒤로는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파크리자데의 차량을 호위하고 있었고 이들 차량 일행은 곧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교차로에서 약 150m의 거리에 있던 빈 닛산 트럭에서 원격 조종 기관총이 파크리자데의 차를 저격했고 그는 곧 차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이 원격 기관총에 맞았다는 보도와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일당이 빠르게 접근해 파크리자데를 쏘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빈 닛산 트럭은 자폭장치로 폭발했고 이 모든 일이 3분 만에 끝났다는 것이 이란 현지 언론이 재구성한 테러의 개요입니다. متاسفانه عملیات بسیار پیچیده‌ای بود و با کارگیری تجهیزات الکترونیکی رخ داد. هیچ فردی در صحنه حضور نداشت. اما سرنخ‌هایی وجود داره. ضمن اینکه اون کسی که این طراحی رو کرده برای ما مکشوفه که کیست، سابقه‌اش چیست. حتما منافقین در این نقش داشتن و حتما عنصر جنایتکار این امر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ست. 이란은 사건 이후부터 줄곧 파크리자데를 암살한 배후로 이스라엘의 공작기관인 모사드를 지목해왔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파크리자데 암살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크리자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암살 목표물이었다고 고위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2018년 네타냐후 총리는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있어 파크리자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설명했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성이 시리아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망한 이란의 장성은 무슬림 샤단으로 무기를 싣고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국경을 넘어가던 중에 공격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11월 28일 오후나 29일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함께 있던 경호원 3명도 드론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했는데 사건 발생 장소가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라 이란이 시리아로 무기를 밀반입하던 사실을 숨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코헨 정보부 장관은 육군 라디오에서 파크리자데를 제거한 것은 중동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누구나 사형장으로 간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 이후 제외 외교 공간에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일로부터 최신 군함을 수입해 해군의 군력을 보강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핵과학자 암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의 핵사찰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이스라엘 해군에 새로 증원된 이스라엘 최초의 사하르 6급 군함인 INS 마겐이 하이파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건조시킨 INS 마겐호는 이스라엘이 수입한 사하르 6급 4척 가운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 운항될 예정입니다. 이 군함은 이스라엘과 독일이 맺은 군사적 파트너십의 결과물입니다. 르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독일 방위산업과의 길고 긴밀한 조율 끝에 탄생한 군함이라며 이스라엘의 우수한 군사 시스템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은 다른 이스라엘 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이스라엘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해저와 해상 면적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해안에서 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천연가스 굴착 장치 등 전략적인 인프라를 지키고 상업적 해운로를 보호하는 것도 해군의 임무입니다. 해군은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위협으로부터 가스 굴착 장치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란이 파크리자대의 암살을 보복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 지역의 경계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INS 마겐의 도입은 노후화된 기존의 미사일함을 보강해 이스라엘군의 해상 통제력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12월 2일 모시엔 파크리자대의 암살에 대응해 우라늄 농축을 무계급 연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시키도록 명령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2월 초까지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추방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즉시 20%로 끌어올려 2015년 핵합의 이전의 최고 농축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흐 이란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가 파크리자대의 암살 이후 서방 세계의 일방향 게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적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이 조치는 외교 활동에 해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의 설계자 중에 한 명인 하산 로하니는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로하니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로하니의 반대가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정부가 정부 해산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2년 내에 또다시 4번째 선거를 치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 열린 크네셋 회의에서 연합정부 해산 법안이 찬성 61표, 반대 54표를 받아 1차 통과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다루기 위해 연합정부를 꾸린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과 간츠가 속한 청백당이 연합정부에서 이탈해 해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4차 선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간츠는 12월 1일 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020년과 2021년 예산안 추진을 거부해 경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מול הפיגוע הכלכלי הזה של מניעת התקציב שמשמעותו איום על יציבותה הכלכלית של מדינת ישראל ועל פרנסתו ועתידו של כל בית ובית בישראל לא אעמוד מנגד. 이 법안은 위원회를 거쳐 크네셋에서 3번의 판독을 더 통과해야 하며 선거가 소집된다면 봄이나 초여름쯤이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정부는 12월 23일까지 2020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12월 23일에 예산 통과 마감 기한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4차 선거의 날짜도 2021년 3월 23일로 자동 예정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야이르 라피드 예시 아티드 당대표는 트위터에 연합정부 해산은 승리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경제를 다룰 다른 정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를 향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을 조기 선거로 끌고 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בני גנץ צריך להרים את ההנדברקס. הוא צריך לעצור את ההידרדרות לבחירות.
הוא צריך להפסיק את ההתקפות משולחות הרסן האלה. ובכן, בימים דרמטיים כאלה, לא צריך ללכת לבחירות. עם ישראל רוצה אחדות ולא קלפיות. הוא רוצה חיסונים ולא תשדירי בחירות. 야민드당의 당수인 라프탈리 베넷과 예시 아티드당의 라피드는 네타냐후의 연설에 응하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총리가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패널 정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차 선거가 실시되면 우익이 다수인 정부가 될 것이지만 네타냐후가 이끌지 않는 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리쿠드가 29석, 야미나가 23석, 예시 아티드가 18석, 아랍공동 리스트가 12석, 청백당이 10석, 이스라엘 베이테누와 샤스가 각각 8석, 유나이티드 토라 유대교가 7석, 메르츠가 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야미나, 예시 아티드, 청백당, 이스라엘 베이테누 정당이 포함된 정부는 투표 결과 과반수보다 2석이 부족한 59석을 얻었습니다. 반면 야미나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초정통주의 정당인 샤스와 유나이티드 토라 유대교 정당과 손을 잡을 경우 정부는 과반수를 넘은 67명이 됩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4차 선거가 끝난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4차 선거가 시행되는 것이 누구의 탓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가 네타냐후를, 30%가 간츠를 탓했으며 나머지는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스라엘 성인의 대표적인 표본을 구성하는 52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4.4%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